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해설을 맡은 EBS 장재혁입니다. 자, 드디어 2부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1부에서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의 일부 문제를 함께 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실력이 부족한 부분 혹은 약점들을 메워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저게 왜 답이 되고 이건 왜 답이 될 수 없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었구나, 혹은 이런 문제 유형이라면 요렇게 답을 찾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선생님 마음속에 막 생겨나고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2부 우리 문법 문제 남은 걸 해결하고요. 그리고 독서 파트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했을 법한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우리 문법 파트에서 미처 다 못 푼 문제인 13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문제, 이 문제를 쭉 훑어보면서 나 저 문제 알아, 혹은 요 문제가 드디어 나왔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출제 요소를 바탕으로 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뭐냐면 음운 변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발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기억부터 리을, 기억에서 리을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보통 우리가 음운 변동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결과를 봅니다.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건 음운 변동 중에서 이것에 해당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원인에도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음운 변동이 이렇게 일어났네 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음운 환경이 원인이 돼서 요런 음운 변동이 일어났네 라고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 요 사례들을요, 음운 변동의 원인과 결과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표기와 발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표기와 발음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첫 번째 음절에 니은 받침이었는데 소리는 리을로 나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러한 음운 변동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원인을 탐구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뭐 때문에? 두 번째 음절에 있는 이 유음 때문에 첫 번째 음절의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유음아. 우리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 따지게 되면 교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니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국물이네요, 국물. 자, 국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은 바로 무엇이냐? 기억이 이응으로 발음이 된다. 이응 소리로 발음이 된다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 비음이잖아. 이 비음이 영향을 줘서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가 뭐로? 비음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비음화라고 분석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 따지면 교체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디귿 갑니다. 올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그럼 이 단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음운 변동은 뭐가 있느냐? 선생님, 두 번째 음절이 원래는 모음으로만 되어 있는 음절이었는데 여기에 리을 소리가 첨가되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리을 소리가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니은이 첨가가 되고 그 첨가된 니은이 첫 음절의 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된다? 유음으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유형으로 따지면 첨가가 한 번 일어나고 유음화, 교체가 일어난다. 총 두 번의 음 변동이 일어나는 사례라고 우리 디귿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갑니다. 해돋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음 변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국외음화는 교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순히 특정한 사례가 나와 있을 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음운 변동의 양상까지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1번부터 5번 선택지까지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갑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앞 음운이 뒤의 음운의 성질을 닮아 변동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봐봐. 원인을 제공하고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면 그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 같은 경우는 뒤의 음절, 두 번째 음절에서 원인을 제공해서 앞의 음절이 변화하게 되고, 국물도 마찬가지죠. 뒤의 음절에서 원인을 제공해서 뒤의 음절에 비음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음절의 음운이 변화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앞 음운이 뒤 음운의 성질을 닮아 변동하게 된다라는 거. 어떻게?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역과 디귿은 모두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이런 현상을 교체라고 이야기하죠. 자, 기역과 니은 보세요. 교체 일어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번도 적절하다 판단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번 봅니다. 기역과 리을은 모두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없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기역과 리을을 보니까 교체가 일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음운이 다른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하잖아. 따라서 음운 변동 전과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개수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죠. 따라서 3번도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4번과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갑니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이라고 하는 선지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과 디귿 한번 보세요. 자, 국과 물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디귿도 마찬가지죠. 올과 여름. 올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해를 의미하는 건데요. 올과 여름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 선지도 적절하다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 봅시다. 디귿과 리을은 모두 2번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디귿에서는 니은, 첨과 유음화라고 하는 2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지만 리을에서는 어때요? 국의 음화 한 번만 일어났죠. 따라서 5번 선지가 옳지 않다.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답은 몇 번? 5번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지금 풀어봤던 이 13번 문제의 출제 요소 바로 음운 변동. 음운 변동은 언제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리할 때는 꼭 두 가지를 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로 뭐?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원인도 함께 봐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1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4번 문제. 보기에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친구들이라면 익숙할 만한 출제 요소가 등장을 했네요. 바로 뭐냐면 중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의성. 자, 혹시나 이 중의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소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당황하지 말라는 거. 이 보기 안에 중의성과 관련된 개념이 숨어 있겠죠. 그걸 가지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다. 자, 문장에 중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게 중의성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중의성은 문장의 통사 구조나 특정 어휘가 갖는 영향 범위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게 중의성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순을 바꿔주거나 문장 보호 혹은 보조사 은과 는을 사용해서 중의성을 없애줄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의미만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자료,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선지를 보기 전에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예문, 이 세 가지 예문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중의성을 갖는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기억부터 봅시다. 친구가 모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문. 이 예문이 어떻게 해석해야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모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10명의 친구가 만나기로 했는데 10명 모두 오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죠. 혹은 10명의 친구가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10명이 다 오진 않은 거야. 한 8명? 7명 정도가 모인 겁니다. 이 경우에도 기억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이라는 예문은 중의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자, 니은 한번 보세요. 그가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예문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짠해지는 예문인데, 자, 여기에서 중의성, 의미가 어떻게 둘 이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가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우는 사람이 도대체 그인지 아니면 그녀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의성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디귿 가보도록 합시다. 나는 사랑스러운 그녀의 강아지를 보았다. 이거 굉장히 전형적인 중의성을 보여주는 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점에서 중의성이 발생하느냐? 도대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인지 아니면 강아지가 사랑스러운 건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세 가지 예문이 중의성이 발생하는 거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선지를 분석해서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번부터 봅시다. 기억은 수량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함께 사용되어 중의성이 생겼겠군이라고 하는 예문 선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기억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모두, 부정을 나타내는 않았다. 이 두 가지 말이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일부가 오지 않은 건지에 대한 중의성이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1번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2번 갑시다. 니은은 행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생겼겠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쵸? 어떤 행위? 울다라는 행위의 주체가 그인지 그녀인지가 불분명해서 중의성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적절하다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귿은 수식을 받는 대상이 불분명하여 중의성이 생겼겠군이라고 하는 선지네요. 자, 수식받는 대상이 그녀인지 강아지인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중의성이 생겼다. 적절한 이야기. 4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보조사 는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겠군이라고 하는 선지입니다. 분명 보기에서 보조사를 사용해가지고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는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일단 기억에 나와 있는 예문부터 볼게. 기억, 친구가 모두 오지 않았다. 요거 보조사 는을 어떻게 사용하면 중의성이 해소될까요? 그렇죠. 친구가 모두 오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모이기로 약속한 친구 중에서 일부가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억은 보조사를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해. 그럼 니은 한번 봐봐. 그가 울면서 떠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예문에서 우리는 중의성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보조사 는을 쓰면 중의성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우리 이 니은 예문 같은 경우는 어순을 바꿔줘야지 중의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울면서가 여기로 가는 거지. 그가 떠나는 그녀를 울면서 안아주었다라고 바꿔주게 되면 우는 주체가 누구로? 그로 한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 선지 보조사 는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것은 니은의 경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옳지 않고요. 자, 마지막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니은과 디귿은 모두 어순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겠군이라고 하는 선지. 우리 아까 니은 어순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중의성 해소하는 거 확인했죠. 그럼 디귿도 어순을 바꿔주면 과연 중의성이 해소될 것인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요 사랑스러운의 위치가 그녀의 강아지 요 사이로 가는 거죠. 그녀 뒤로 가는 거죠. 그녀의 뒤로 가게 되면 나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보았다. 사랑스러운이 꾸며주는 게 강아지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중의성이 해소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선지 어순 바꾸는 방법을 통해서 니은과 디귿의 중의성 해소할 수 있다. 적절한 설명이 되네요. 답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 우리 앞서 봤던 4번 선지를 골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면서 그리고 선지를 보면서 이거 국어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 우리 중세국어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 중세국어 문제 속에 보기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 보기 속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요. 적어도 내가 한 번 봤던 문제 속에 중세국어의 특징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특히 고3까지를 쭉 생각해보면요. 중세국어와 관련된 출제 요소들을 거의 다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출제 요소는 뭐냐면요. 중세국어에서 쓰였던 조사 중에 애와 의, 애와 의는요. 두 가지 경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관형격 조사로 쓰인 경우도 있고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대요.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모두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요거 시험 문제 되겠네. 형태는 똑같은데 쓰임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 이걸 구분하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 나오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 우리 힌트는 다 어디에 숨어 있다? 보기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생소하더라도 보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봅시다. 대체로 높임을 나타내지 않는 유정명사 뒤에서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대. 관형격 조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는지 보면 되는 거야.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유정명사. 유정명사가 앞에 있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애나 의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관형격 조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 보세요. 시간이나 장소 등을 나타내는 일부 체언 뒤에서는 뭐로?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사격 조사 역시 앞에 무엇이 오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야. 한편 애나 의는 모음 조화의 양상에 따라서 달리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음 조화가 뭔지 알죠? 우리 모음 조화라고 하는 거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린다. 우리 애나 의 앞에 붙는 단어가 만약에 양성 모음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사가 애가 쓰이는 거고, 앞에 붙는 단어가 음성 모음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의의 형태로 쓰였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선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문제 풀어봤으니까 우리 조금 쉽게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무슨 이야기냐?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고 기역과 니은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잘 살펴보면 비슷한 선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옆에다가 우리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일단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이야기냐? 일단 우리 선지 속에 등장하는 조사 앞에 붙은 단어가 4가지밖에 없어. 선지는 5개인데 4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뭐랑 뭐가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 있어요. 곁 있고요. 곁 있고, 우리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선생님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지에 곁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밤 나옵니다. 밤. 그리고 등장하는 건 현대로 따지면 거북이, 근데 중세국어로는 거북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뒤에 오게 되는 애나 의가 관형격 조사인지 부사격 조사인지 구분하라는 문제가 바로 요 15번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보기 안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뒤에 붙는 것이 도대체 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기에 나와 있는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뭘 나타내요? 바로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뒤에 붙는 건 뭐가 될 것이냐? 부사격 조사가 될 거야. 그리고 부사격 조사는 어떤 형태로 붙게 될 것이냐? 앞에 있는 체언의 모음을 살펴봐야 되겠죠. 모음이 여예요, 여. 여는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붙는다라고 한다면 의의 형태로 붙게 되겠고, 우리 중세국어 표기 방법의 특징, 이어 적기로 표기를 한다면 요렇게 표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밤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밤, 보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에 적용해 본다면 뭐가 돼요? 시간을 나타내는 체언. 따라서 그 뒤에 결합하게 되는 것도 역시 부사격 조사가 되겠고, 자, 부사격 조사인데 의와 애 형태 중에서 어떤 형태로 결합하게 될 것이냐? 밤의 모음을 봐봐. 양성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아래아가 있는 애 형태. 우리 이어 적기를 하게 되면 요렇게 이어 적을 수가 있겠죠. 밤의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거북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높일 필요가 없는 유정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뒤에 결합하는 건 지금까지는 관원격 조사, 부사격 조사였지만 이제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을 것이고, 이때 어떤 형태로 결합하게 되느냐? 모음 보니까 우, 음성 모음이네. 그러니까 의의 형태로 결합해서 이어 적기를 하면 거북,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내용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잖아. 사람 뒤에 결합하게 되는 것도 역시 시간이나 장소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결합하느냐? 양성 모음이 있기 때문에 애 형태로 결합할 거고, 표기를 한다면 요렇게 사람의 라고 표기를 했을 거예요. 자, 지금 정리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요 내용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주기만 하면 답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선지 보세요. 1번 선지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네요. 우리 곁 뒤에 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쓰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일단 맞네. 니은 한번 보세요. 니은은 거북. 거북 뒤에 나와 있는 양상을 살펴보게 되니까 일단 표기는 이렇게 되는 게 맞네 라고 끝나면 안 되죠. 왜? 기역은 관형격 조사, 니은은 부사격 조사잖아. 근데 지금 거북의라고 했을 때 관형격 조사로 쓰인 거고, 곁에라고 했을 때 부사격 조사로 쓰인 거고, 단순하게 형태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쓰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자, 2번을 보니까 기역, 관형격 조사 자리에 제대로 된 얘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쓰였어요?
음성 모음에도 불구하고 양성 모음의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쓰였죠. 답될 수 없고. 옆에 볼게요. 옆에를 보니까 니은 부사격 조사의 예로 곁에라고 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음성 모음에 음성 모음이 들어가 있는 조사가 제대로 쓰였네요. 따라서 요건 맞죠. 근데 기억의 사례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다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3번 선지 관형격 조사로 거북의 들어가 있고 부사격 조사로 밤에가 들어가 있네요. 요건 일단 사례는 잘 갖다 넣어놨고 이제 모음 조화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모음으로 표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거부배라고 해가지고 음성 모음끼리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밤에라고 해서 양성 모음끼리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 선지 골라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억에 밤에 우리 부사격 조사라고 분석했던 사례가 들어가 있고 니은에는 부사격 조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관형격 조사로 분석했던 사례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4번 답 될 수 없어요. 자, 마지막 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의 기억, 관형격 조사의 사례 맞고요. 니은 부사격 조사의 사례가 맞네. 그러면 모음 한번 볼까? 양성모음, 양성모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반면에 음성모음, 양성모음 우리 부사격 조사이긴 하지만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선지. 그리고 답은 몇 번? 3번 선지 골라주면 된다는 거. 선생님과 옆에 나와 있는 내용, 선지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분석해서 답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5번까지 우리 문법 파트 문제를 해결했고요. 이제 이어지는 우리 독서 파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독서 파트 16번 문제 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6번에서 21번 문제 세트.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세트를 읽으면서 우와, 지문 너무 길어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지문의 주제 역시, 제재 역시 과학 지문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거 진짜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지문을 함께 분석해 나가면서 몇 가지 팁을 중간중간에 주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독서 지문에서 조금이라도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연습하는 과정에서 써보고요.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첫 단락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첫 단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 글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힌트를 첫 단락에서 찾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단락에서 그리고 도대체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도 찾아주면 좋겠는데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 많은 친구들이 뉴스, 신문 혹은 기사들 등을 통해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야, 너 패러다임의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선뜻 정확한 의미를 얘기해 주긴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요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가도록 합시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의.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제시하여서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쿤은요,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되는 연구 활동을 정상과학이라고 이야기했고 기존의 패러다임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을 변칙 사례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구조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구조도를 그릴 수 있느냐? 요런 거 딱 그려놓고 우리 기존에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을 뭐라고 본다? 정상과학이라고 보고 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을 뭐라고 본다? 변칙 사례라고 본다. 결국 요와 같은 구조가 첫 단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내용 보세요. 쿤은 정상과학이 변칙 사례를 설명해내기도 하나 중요한 변칙 사례가 미해결 상태로 나오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격한 대체 과정, 즉 과학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보았대요. 자, 그러면 이 변칙 사례가 뭐가 되면 해결되지 못하면 뭐가 등장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된다. 이 변칙 사례, 미해결의 변칙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새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뭐가? 과학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패러다임의 정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론적 틀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 우리가 보통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뭐냐면 한 단락 내에서 갑자기 내용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을 전환해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전환된 내용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 패러다임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뭐가 등장해요? 그러나 라고 내용을 전환시키죠. 그럼 이 뒤에 나온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자, 쿠는 옛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중 어느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 이게 바로 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고 이전에는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설명해낸다면 그게 더 우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쿤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옛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모두 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본 것이 바로 쿤의 견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단락을 읽으면서 이 글은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존의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의 등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18세기 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학자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18세기라고 하는 시기가 등장하고 학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그 순간 머릿속에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각 학자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능동적으로 예측하면서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학자 중요하니까 체크. 18세기 말 라부아지에가 새로운 원소 이론을 확립하기 전까지의 패러다임은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뭐를? 연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지금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라부아지에의 견해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학자들의 생각이 핵심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생소한 개념을 여러분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플로지스톤 도대체 뭘까? 그리스어로 불꽃을 뜻하는 것이 바로 플로지스톤이래요. 플로지스톤의 어원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8세기 초 베허와 슈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 이름 등장하니까 체크. 자, 도대체 베허와 슈탈은 이 플로지스톤을 어떻게 자신의 견해로 활용했을까?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뭐?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자, 베어와 슈탈이 제안한 개념이 플로지스톤이고 이 플로지스톤은 어디에?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베어와 슈탈은 종이, 숯, 황처럼 잘 타는 물질에 뭐가 많을 것이다? 플로지스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소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뭐가? 플로지스톤이 방출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대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베어하고 슈탈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을 하죠. 이 두 학자는 결국 연소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연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연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물질 내부에 있는 뭐가?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연소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방출되는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물질은 일반적으로 플로지스톤을 가지고 있는 물질일 거고요. 가연성 물질이나 금속, 대표적인 예, 종이, 숯, 황처럼 잘 타는 물질, 그런 물질이 플로지스톤을 갖고 있고 연소 과정을 통해서 그 플로지스톤이 물질 내부에서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베어와 슈탈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플로지스톤의 개념으로 물질의 굳기, 광택, 색의 변화를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플로지스톤을 잃은 물질은 어떻게 된다? 쉽게 부스러지고 탁하고 어둡게 된다고 보았대요. 플로지스톤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앞의 내용과 엮는다라고 한다면 연소가 된 물질이 바로 이런 성질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소 현상뿐만 아니라 금속이 녹쓰는 현상, 그리고 음식이 소화되는 생화학 작용 등 다양한 현상이 무엇과 관련 있다? 플로지스톤 이론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었다. 바로 이 플로지스톤이 기존 패러다임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현상이 있을 때 이걸 기존 패러다임에 엮어서 생각을 했다. 플로지스톤을 기존 패러다임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연소뿐만 아니라 금속이 녹쓰는 거, 음식이 소화되는 거 다 뭐로? 플로지스톤 이론을 통해서 설명해낼 수 있다라고 본 것이 당시의 패러다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8세기 중반, 시간 경과했네. 18세기 중반에 새로운 학자 등장합니다. 캐번디시라고 하는 새로운 학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캐번디시는 자신이 순수한 플로지스톤을 뭐 할 수 있다?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대요.
앞서 나왔던 베어와 슈타는 플로지스톤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연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캐번디시라고 하는 사람은 플로지스톤을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야. 자, 캐번디시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기체가 매우 잘 타는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이 기체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가연성 공기라고 이름 붙였어요.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이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온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리고 캐번디시는 이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우리 캐번디시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 캐번디시가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정리하면 결국은 이런 거죠. 비커 같은 용기에다가 산을 담궈 놓는 것이죠. 그 안에다가 금속을 집어넣는 거야. 금속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속을 산에 녹으면서, 산이 금속을 녹이면서 뭐가 발생하게 돼요?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매우 잘 타는 성질. 그래서 이름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가연성 공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자, 근데 우리 아까 잘 타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앞단락에 나온 무엇과 같은 성질이요? 플로지스톤의 성질이 잘 타는 성질이잖아. 이게 나왔던 캐번디시는 순수한 플로지스톤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대요. 즉, 이 가연성 공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 플로지스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플로지스톤을 추출할 수 있느냐? 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은 다음에 나오는 기체들을 수집하면 플로지스톤을 얻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캐번디시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집니다. 이번엔 18세기 후반으로 갑니다. 또 다른 학자가 한 명 더 등장을 하네요. 프리스틀리. 이름 너무 어려워요. 자, 또 다른 학자, 프리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캐번디시가 발견한 가연성 공기를 활용해서 금속회를 금속으로 환원하는 실험을 시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금속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밑에 설명이 나와요. 금속의 산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금속의 산화물을 어떻게 다시 금속으로 바꾸는 실험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프리스틸리는 물을 채운 넓적한 그늘에 빈 유리 그릇을 엎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넓적한 그릇에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다 뭘 해놨다? 빈 유리 그릇을 이렇게 엎어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그 안을 뭐로 채웠다? 요 안에는 가연성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안에 금속회를, 즉 금속 산화물을 넣어요. 이게 금속회, 금속 산화물을 넣게 되고 햇빛으로 이걸 가열합니다. 가열하게 되면 프리스틸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금속회가 플로지스톤을 흡수하여서 금속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플로지스톤이 어디 있는데? 요 유리 그릇 안에 가연성 공기가 있고 이 가연성 공기 안에 뭐가? 플로지스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금속회를 가열하게 되면 공기 안에 들어있는 플로지스톤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뭐로? 금속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 실험을 해보니까 예측대로 금속회가 금속이 되었네. 그러면 프리스틸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가설이 맞았구나. 여기에 있는 가연성 공기에 있는 플로지스톤이 금속회와 결합을 해서 금속으로 환원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관측하게 되는데 바로 뭐냐면 유리 그릇 안쪽에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관측되었대요. 잘 보세요. 이 둥근 거, 엎어놓은 것이 유리 그릇이야. 유리 그릇이 원래는 가연성 공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가열을 하고 나서 금속으로 환원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되느냐? 물의 수위가 높아진대.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안에 있던 무언가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프리스틸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가연성 공기가 있었고 플로지스톤이 있었는데 그 플로지스톤이 금속회와 결합을 했으니까 그 결합하는 과정에서 빈 자리를 뭐가? 물이 채워준 거구나. 그래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는 유리 그릇 안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소모된 증거라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연관이 있죠. 자, 그리고 금속에서 나온 기체가 가연성이라는 점, 그 기체를 활용하여서 금속회를 금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모두 플로지스톤 패러다임 안에서 설명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현상을 다 관측했을 때 기존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라면서 내용 전환.
그럼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부에지에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플로지스톤 이론의 의문을 가졌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의문이 무엇인지 우리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 금속이 녹슬었다라고 하면 기존의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 따르면 금속 안에 있는 뭐가 플로지스톤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금속 안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바깥으로 방출되면 녹슨 금속의 질량은 녹슬기 전보다 늘어나야 될까? 줄어들어야 될까? 줄어들어야 되겠지. 근데 라부에지에가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을 측정해 본 거야. 근데 질량을 측정해 보니까 이거 이상해!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건 질량을 측정했더니 질량이 어떻게 됐대? 늘어났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질량이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 따라서 질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측정해서 예상했던 게 그대로 나왔네? 하나도 안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녹슬 때 질량을 재보니까 질량이 늘어나는 거야.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부에지에가 연소 현상에서도 이러한 질량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동원해서 실험을 시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부에지에는 밀폐된 유리병 안에서 인과 황을 가열한 후에 가열전과 비교해서 인과 황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는 거야. 우리 아까 연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플로지스톤이 금속 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물질 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연소를 인과 황을 가열해서 연소를 시켜보니까 질량이 빠져나가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대? 늘어났다는 걸 관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질량이 증가한 양은 유리병 속 기체의 질량이 감소한 양과 같음을 확인했다. 이건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병 속의 기체 중에 무엇인가가 금속과 결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부에지에는 연소 반응에서 발생하거나 소모되는 기체를 모아 정확히 질량을 측정하면 반응 전후에 총 질량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연소는 플로지스톤을 잃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온 거죠.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칙 사례를 확인한 라부에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변칙 사례를 설명해낸 겁니다. 당연히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 패러다임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이어집니다.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된다는 캐번디시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우리 아까 캐번디시와 관련된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 마지막에 물이 형성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라부에지에는 프리스틀리의 실험을 자신의 이론으로 재해석했대요. 프리스틀리의 실험에서 나타난 현상은 플로지스톤과 금속회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금속회에 있던 산소가 유리그릇으로 방출된 것이며 이 산소는 유리그릇을 채우고 있던 뭐와 가연성 공기와 결합하여서 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아까 요런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하죠? 여기 거꾸로 뒤집혀 있는 유리그릇. 그 안에 금속회가 요렇게 있는 건데 이 금속회를 가열하게 되면 금속회에 있던 금속회가 금속 산화물이었잖아. 산소가 어디로? 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산소가 유리그릇으로 반출되면서 유리그릇 안에 있던 가연성 공기와 결합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프리스틀리의 기존 실험은 물 위에서 시행되었죠. 아까 우리 넓적한 그릇에다 물을 채워놨다고 했잖아. 물에다가 실험을 하니까 물이 생성되는 것을 관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이 아닌 수은 위에서 다시 시행했습니다. 실험을 하니까 수은 위에 소량의 물이 형성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물이 수은과 섞이지 않잖아요. 층을 이루게 되니까 수은 위에서 한번 실험해 볼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자신이 생각했던 금속회에서 산소가 나오게 되고 그 산소가 가연성 공기와 결합해서 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앞서 봤던 실험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실험으로는 물이 관측되는 것, 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관측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어집니다. 이후 플로지스톤 학파는 기존 패러다임 안에서 이론을 일부 수정하여 라부에지의 이론을 반박하기도 하였으나 정확한 질량 측정을 기반으로 한 라부에지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는 끝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대요. 즉
기존 패러다임이 라부에지에가 이야기하는 변칙 사례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플로지스톤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것으로 연소 현상을 이해하려는 패러다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야.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연소를 산소와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됐다?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물질의 성질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정밀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서 실험 과정을 정량화하는 것. 우리 라부에지에는 정확한 질량 측정을 위해서 정밀하게 실험을 고안하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화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과학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그 과학혁명입니다. 자, 쿠는요. 과학사의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과학적 진보는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정상과학의 시기에는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 퍼즐을 맞추는 활동이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기존 패러다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그 패러다임에 끼워 맞추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진 내용 보세요. 새로운 과학 지식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 바로 이게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더 나아가 쿠는 하나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의 개념, 법칙, 가정을 포함한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행위이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옛 것과 비교하여서 어떤 패러다임이 더 우월한 것인지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첫 단락에서도 이야기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 평가할 논리적 기준 없다라고 본 사람이 쿤이에요. 쿤의 과학혁명 가설은 과학의 발전을 새롭게 바라보는 통찰력 있는 관점으로서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은 변칙 사례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정상과학을 어떻게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 쿤의 견해가 과학혁명 가설이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질문이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 예측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 나간다면, 그리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굳이 글로만 읽을 생각하지 말고요. 글로 읽히는 건 머릿속에 그림 혹은 우리 시험지 속에 옆에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한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바탕으로 문제 16번부터 21번까지 다 풀어낼 수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6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이야기하네요. 선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라부아지에는 연소 실험 전후에 물질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우리 라부아지에가 한 실험과 관련된 내용이 지문 속에 펼쳐집니다. 어디에서? 지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단락으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라부아지에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특히 연소와 관련해서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1번 선지 적절. 2번 갑니다. 베어와 슈탈은 종이가 플로지스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잘 타는 것이라고 보았다. 베어, 슈탈이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가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두 번째 단락이었어요. 두 번째 단락에서 대표적인 예로 뭐 종이나 아니면 숯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잘 타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플로지스톤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적절하고요. 3번 갑니다.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을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해했다. 우리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례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에?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죠.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음식이 소화되는 생화학 작용뿐만 아니라 금속이 녹슬는 것, 연소 현상 등이 바로 플로지스톤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절. 4번 갑니다. 라부아지에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나온 기체가 가연성을 띈다는 캐번디시의 실험 결과를 반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라부아지의 견해는 보통 다섯 번째 단락과 여섯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데 여섯 번째 단락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내용이 등장하게 되느냐. 첫 줄. 가연성 공기를 태울 때 물이 형성된다는 캐번디시의 관찰 결과를 뭐 한대요? 토대로 했대요. 반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실험을 진행해 나간 겁니다. 따라서 반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4번 선지 옳지 않고요. 5번 갑니다. 쿤의 과학혁명 가설은 기존의 이론적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를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마지막 단락이 되겠죠. 마지막 단락에 등장하는 과학혁명 가설의 제시된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반성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변칙 사례에 주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의의가 제시되어 있죠. 따라서 5번 적절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선지 고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17번 문제입니다. 캐번디시가 기억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보면서 밑줄 들어가 있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딘지 먼저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본문에 캐번디시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가면 기억에 이런 내용 등장합니다. 이 기체는 금속에 있던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라는 것인데, 이 빠져나온 기체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름 붙여주기를 가연성 공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가연성 공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도 제시되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 매우 잘 타는 성질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플로지스톤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 기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녹슨 기체에서는 녹슨 금속에서는 이와 같은 기체가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거로 봐서 금속이 녹슬었다는 건 이미 플로지스톤이 다 방출된 상태인 거잖아. 플로지스톤이 방출되지 않은 녹슬지 않은 금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기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럼 1번 갑니다. 이 기체는 잘 타는 성질을 갖고 있다. 요거까지 맞아요. 근데 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물이 형성되었다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왔을 거라고 판단한 거 아니죠. 2번 갑니다. 이 기체는 금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금속이 녹슬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요. 자, 금속이 녹슬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산에 녹이고 있는 상황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 3번 갑니다. 이 기체는 산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기체는 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다. 어디에? 금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4번 갑니다. 이 기체는 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플로지스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녹슬지 않은 금속에서만, 녹슨 금속은 이미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녹슬지 않은 금속에서만 이 기체가 나온다면 그건 무엇과? 플로지스톤과 관련이 있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몇 번 선지? 4번 선지 골라주면 되겠고. 5번 갑니다. 이 기체는 녹슨 금속을 산에 녹일 때는 나오지 않고 가열할 때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산에 녹일 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가열했을 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이 실험을 통해서, 캐번디시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몇 번 선지? 4번 선지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윗글을 참고할 때 라부아지에가 갖게 된 의문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과 앞서 본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라부아지에가 왜 의문을 갖게 되었을까에 대한 생각해봤어요. 다시 그 부분으로 잠깐 돌아가면요. 5번째 단락인데, 라부아지에는 금속이 녹슬 때 질량이 변화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문을 가졌다. 플로지스톤에서는 금속이 녹이 쓴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는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속의 질량은 감소해야 돼. 근데 라부아지에가 측정을 해보니까 금속이 녹슬었을 때 그전보다 질량이 늘어났으니까, 질량이 늘어났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갑니다.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기존 패러다임이라면 질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해야 되는데 내 측정으로는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1번 옳지 않고. 2번 갑니다.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관측해보니까 늘어났네? 왜 그러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답은 2번 선지. 3번 갑니다.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어 녹슨 것이라도 녹슬기 전후의 질량은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 기존 패러다임에 따르면 질량은 줄어들어야 돼요. 4번 갑니다.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얻어 녹슨 것이라면 녹슬기 전보다 질량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자, 금속이 녹쓰는 건 기존 패러다임에 따르면 플로지스톤을 얻는 게 아니라 잃는 것이죠. 5번 갑니다.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얻어 녹슨 것이라도 녹슬기 전후의 질량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앞서 이야기했죠? 얻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에 따르면 금속이 플로지스톤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을 때 2번 선지 골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하는 문제고요. 보기를 딱 보면 여러분 아마 감을 잡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잘 그리지도 못하는 그런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여백에다 그린 이유가 뭐 때문에 이 19번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짐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여백에다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지문 오른쪽에다 그림을 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프리스틀리의 금속회 환원 실험. 프리스틀리가 금속회를 가열하게 되면 금속회가 다시 금속으로 환원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실험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지 옳고 그름 판단하면 되는데 1번 보세요. 프리스틀리는 가열 전에 금속회는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상태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프리스틀리의 견해가 나와 있는 네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런 가설을 세운 거죠. 그 중간 부분 보세요. 프리스틀리는 금속회가 플로지스톤을 흡수하여서 뭐가 될 수 있다? 금속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대요. 금속회는 플로지스톤이 없어. 그러니까 가연성 공기에 있는 플로지스톤을 흡수해야 뭐 할 수 있다? 금속이 될 수 있다. 금속회가 플로지스톤이 결핍된 상태다라고 생각한 것. 프리스틀리의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번 적절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프리스틀리는 실험 과정 중 가연성 공기가 소모되어 수위가 상승한다고 이해하였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요 안에서 유리그릇 안에서 물의 수위가 상승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대요. 그럼 왜 그랬을까? 원래는 이 유리그릇 안이 가연성 공기로 꽉 차 있었는데 이 가연성 공기의 프로지스톤이 금속회와 결합해서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 상승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따라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3번 갑니다. 프리스틀리는 가연성 공기를 활용하여서 금속회를 금속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금속회와 가연성 공기가 결합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금속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실험을 고안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번도 적절합니다. 4번 한번 볼까요? 라부아지에는 금속회를 가열하면 가연성 공기와는 다른 기체인 산소가 방출된다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라부아지에는 기존과는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기존의 프리스틀리가 얘네 둘이 결합하는 것이라고 봤다면 라부아지에는 금속회를 가열했을 때 금속회, 금속 산화물이었죠. 금속 산화물에 산소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이 산소와 가연성 공기가 결합하여서 뭐를 만들어낸다? 물을 만들어낸다고 본 사람이 바로 라부아지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선지 금속회를 가열하면 가연성 공기와는 다른 기체 산소가 금속회에서 방출된다고 본 것이죠. 4번도 적절. 자, 그럼 5번이 답이 될 텐데 5번 봅시다. 라부아지에는 수은 위에서 실험을 시행하면 물 위에서 실험했을 때와 달리 새로운 물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자, 기존에 프리스틀리는 물 위에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라부아지에는 수은 위에서 실험을 했죠. 왜 그러냐?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수은 위에서 실험을 했을 때 물이 새롭게 생성된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은 위에서 실험을 하든 아니면 물 위에서 실험을 하든 물은 생성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생성되는 물을 관측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수은 위에서 실험을 한 사람이 바로 라부아지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을 때 기존의 실험과는 달리 새로운 물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하는 5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을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20번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20번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발문을 잘 읽어야 돼. 왜 그러냐? 발문 보세요.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에 토마스 쿤의 주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문 속에서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비판 대상인지를 찾아야 돼요. 봐봐.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에 토마스 쿤의 주장을 비판하라니까 보기의 관점이 기준, 이 기준을 바탕으로 토마스 쿤의 주장을 비판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보기를 읽으면서 뭐가 기준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볼게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과학이 진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선생님 지금 읽은 문장이 부정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부정표현 없애보자. 없애면 과학이 진보했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어떻다?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과학이 진보했다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 보기의 주장인 겁니다. 요거만 딱 읽어도 우리 머릿속에 토마스 쿤의 주장과 완전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어집니다. 과학은 객관적인 관찰과 자료 분석, 논리적인 접근으로 유도된 지식의 총합이며 이런 지식의 누적이 바로 과학적 진보이다.
뉴턴의 역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부했으므로 뉴턴의 역학이 더 진보되었다고 우리는 믿어왔다. 우리가 앞에서 지문에서 봤던 그 변칙 사례, 설명하지 못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의 변칙 사례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이 설명해내기 때문에 뭐 한다고? 보기의 저자는, 보기를 쓴 사람은 더 진보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뉴턴의 역학이 더 진보됐다고 믿어왔던 우리,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열광했던 것도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해명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의 관점에서 위클의 토마스 쿤의 주장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서 기존 패러다임의 변칙 사례를 설명했다는 건 과학적 진보, 새로운 패러다임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토마스 쿤은 첫 단락도 그렇고 마지막 단락에서도 그렇고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기존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우열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쿤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1번 선지 봅시다. 라부아지에는 변칙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정상과학으로 해명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여기서부터가 틀렸지. 왜 그러냐? 라부아지에는 변칙 사례 발견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정상과학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명하려고 했죠. 따라서 1번 설명 옳지 않습니다. 자, 2번 갑니다. 가연성 공기와 관련한 캐번디시의 실험은 정상과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진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상과학의 범주에서 캐번디시의 실험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왜?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으로 설명해냈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정상과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진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 패러다임보다 더 진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까 그림 그렸잖아.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패러다임의 범주 속에 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례가 새 패러다임이 더 진보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아닌 거죠. 자, 3번 갑니다.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에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던 변칙 사례가 라부에지의 이론으로 해명되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간의 우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플로지스톤 기존 패러다임이야. 이때 미해결 상태로 있던 변칙 사례 라부아지의 이론 새 패러다임으로 해명되었다는 것을 중에서 새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보다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겠죠. 이게 바로 토마스 쿤의 견해와 상반되는 지점이 되고요. 따라서 3번 적절합니다. 4번 갑니다. 플로지스톤 패러다임은 상태 변화의 원인에 라부에지의 이론은 물질의 질량 변화에 각각 주목한 것일 뿐이므로 과학적 진보는 혁명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지금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새 패러다임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건 과학적 진보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그 진보는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혁명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가 없고요. 5번 갑니다. 라부아지에 역시 프리스틀리의 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하나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지금 위에서 무슨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까? 위에서는 진보냐 아니냐, 우리 진보했다는 거 무엇이 더 우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5번 선지에 나온 것처럼 패러다임 전체를 믿는 것이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죠. 따라서 5번도 보기의 관점의 핵심과 벗어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 선지 골라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문맥상 A부터 E까지 바꿔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지를 보니까 한자어로 모두 바꿔놨네요. 한자어로 모두 바꿔놨는데 우리 실제로 바꿔도 어울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는 어디냐면요. 우리 첫 단락을 보게 됐을 때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 보았다를 조망하였다로 바꾼대요. 우리 조망하였다라고 하는 단어, 조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먼 곳을 바라보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나와 있는 과학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았다를 조망하다로 바꾸면 어울리지 않겠죠. 1번 옳지 않고요. 2번 갑니다. B부분을 소유하다, 소유하고로 바꾼대요. 자, B부분은 뭐냐면요. 세 번째 단락이 있네요. 캐번디시는 금속을 산에 녹일 때 발생하는 기체가 매우 잘 타는 성질을 띠고 있음을 그때 띠고를 소유하고로 바꾼대. 우리 소유하고는 보통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쓰죠. 예를 들어 토지를 소유하다, 주식을 소유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 같은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지금 성질을 띠다라는 건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보통 전문성을 띠다 이렇게 쓰게 되니까 소유하고로 바꾸는 건 어색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C 부분은 생략되고로 바꾼답니다. C는 어디에 있냐면요. 찾아보세요. 쭉 내용을 살펴봤을 때 C 여기에 있네요. 7번째 단락. 7번째 단락을 보니까
그것으로 연소 현상을 이해하려는 패러다임은 사라졌대. 근데 생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빼다. 근데 기존의 패러다임이 사라졌다는 건 완전히 없어진 걸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생략되고 옳지 않고요. 4번 전도되었다. 전도되었다로 D를 바꾼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D는 화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 자, 바뀌었다는 건 대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전도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꿔주는 거 옳지 않고요. 마지막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하나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의 개념, 법칙, 가정을 포함한 쭉쭉쭉 나오게 되는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단음의 밑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수용한다로 바꾼대. 우리 수용한다가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죠. 따라서 이걸로 바꿔주는 거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 문제 몇 번 선지? 5번 선지를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문법 남은 문제 3문제 그리고 독서 파트에서 여러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들 확인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더라도 꼼꼼하게 분석한다면 문제 해결 어렵지 않겠죠? 우리 3부에서 또 다른 문제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